네. 시그니엘 장단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거는 그 월브TV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주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100% 완벽한 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 중개사님, 네네. 부자들의 집 하면은 바로 네. 떠오르는 게 롯데타워 시그니엘인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있나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또 일반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소득을 가진 분들은 사실 거주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보통 일반 관리비 자체가 평당 거의 한 26,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관리비가 나와요. 내가 잠깐 집을 비워두고 외출을 하더라도 하루에 이제 부과되는 관리비가 꽤 됩니다. 한때 시그니엘에서 300평대 사진 올라오면서 네네.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해도 모르겠다. 네네. 이름 불러도 안 들려서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중개사님 보셨을 땐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런 펜트하우스 200평하고 300평을 보면서 중간에 들어가면 일단 거실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주거 공간에 이렇게 중간에 다이닝 공간과 이 거실 공간이 있다면은 예전에 지은 집들을 보면 마스터 공간과 서브 공간이 같이 존재했거든요. 지금은 이 거실을 중심으로 독립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 구조 자체가 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인형 건물 자체가 이렇게 네모나지 않아요. 우리 저 위에서 아래 내려다 보면 보통 아파트들이 다 네모네모 하잖아요.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이 초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높아질수록 이 바람이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이 붓의 끝 모습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거 공간마다 죽은 공간이 있어요. 데드 스페이스. 200평대 같은 경우는 보통 시그니엘 펜트하우스는 층고 자체가 6.7m예요. 근데 지금은 6.7m 층고를 가진 아파트들이 많아요. PH129도 있고. 근데 그 당시 2017년도 준공할 당시에는 굉장했죠. 6.7m의 층고라는 거. 그리고 안에가 두플렉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중간이 이렇게 상하층, 복층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서재 공간으로, 비밀의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여기를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써도 되겠다. 가족끼리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같이 간단하게 와인이나 뭐 이런 위스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요즘에는 이 주방 공간도 이 다이닝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엔 여자들이 등을 지고 요리를 했잖아요. 맞잖아요. 주방은 여자들만의 공간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대면형으로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서브 공간, 또 뒤에 나를 보조를 해서, 이런 분들은 사실 같이 집안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서브 공간들, 서브 주방 공간들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중개사님, 하지만 그런 시그니엘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시그니엘 장단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리 비싼 주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100% 완벽한 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우리나라의 이 수도의 상징적인 건물과 동시에 가장 높은 건물이고,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예요. 거기 안에 주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 창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듣고, 야, 누가 창문 없는 집을 저 막 수십억 되는 돈을 주고 사나, 막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실상 저도 이제 시그니엘을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창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환기가 안 되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 필터, 이 중앙에 이제 중앙 공조 환기 시스템이 있어요. 이쪽으로 계속 공기 순환이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고객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거기서 고객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1시간 이상 거기서 이제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쭤보니까 예전에 본인이 삼성동 아파트에 거주를 할 때 공기청정기를 항상 틀어놓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거기가 내가 새카맸었대요. 근데 시그니엘에 와서도 궁금하셨었대요. 여기 뭐 중앙공조 환기 시스템 6개월마다 필터를 갈아준다. 하지만 듣지만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에도 공기청정기를 두셨는데 다시 확인을 해도 하얗대요. 중요한 게 내부 온도가 굉장히 쾌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너무 더위를 많이 타서 시그니엘 저는 너무 좋은 게 딱 그거예요. 집안에 들어갔을 때 집안이 더운 것보다 굉장히 쾌적한 느낌? 그래서 창문이 없는 거는 사실 요리할 때 불편해요. 시그니엘에서는 만약에 연기 나는 음식들 있죠. 생선을 막 구워요. 삼겹살 구워 먹고 막 청국장 끓여 먹고, 이건 사실상 힘듭니다. 네, 그거는 아무리 안에가 환기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가 나면 또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힘들어요. 연기 나는 요리는 하기가 힘듭니다. 덕트가 있더라도 사실상 이걸 완벽하게 100% 냄새 하나 안 나게, 티도 안 나게 잡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창문이 없는 그런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 네. 층간소음이 되게 말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시그니엘도 층간소음이 있나요? 제가 이거는 그 월브TV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중개사가 된 입장으로서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223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제 비율로 따지는 거죠. 봤는데 제가 정말 큰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층간소음을 겪고 계신다는 분도 사실 계세요. 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사실 과연 사실일까? 다른 분한테 여쭤보면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중앙공조 환기 시스템이라고 이 중간에 천장 있잖아요. 거기에 스프링클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객분이 이제 그 안에를 이제 수리를 할 일이 있어서 거기를 오픈을 했는데 그 직원분이 그 안에를 들어가서 일어서셨어요. 그러니까 층과 층 사이에 공간이 1.5m 정도 있어요. 그럼 순간소음이 별로 없겠는데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내 위에 아랫집과 내 사이에 1.5m의 공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층간소음이 좀 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층간소음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파트에서 자고 있더라도 옆집에서 조용한데도 다른 소음막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관적이지 않나? 그럼 장점은 또 뭐가 있어요? 장점은 일단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주거 공간들이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부자분들 가면은 막 기자분들이 숨어서 막 그 집 찍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찾을 수 없는 성북동, 평창동, 이 중심지까지 나오기 힘든 이런 곳에 이제 계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남들 눈에 보이는 곳에 살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도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항상 걸어 다닐 때 강북에서 강남에서 보이는 게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어. 아, 저런 데 사는 사람들 누굴까? 그래서 이런 공간에 살면서 내 사생활은 피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정말 유명한 기업가인데 아무나 쉽게 나를 찾아오거나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린다든지 이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공감을 많이 못 하세요. 에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컨시어지 서비스 자체가 이 시그니엘이 이제 처음 생기고 나서 저런 데서 누가 생활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호텔식스 없이 주거 공간에서 야, 돈이 그렇게 남아 돈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막 부잣집 도련님들 보면 어떻게 생활했었죠? 나의 손발이 돼주는 이모님들이 계셨었어요.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부자분들이 뭐 전통 부자분들도 계시지만 신흥 부자분들도 계시는데 자수성가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누군가를 내 집안에 들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진 않아요. 아무리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편한 이모님이 계시더라도 누군가 계시면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손과 발이 돼서 해주는 거죠.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부탁하는 것들도 되게 발레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집은 일반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바쁜 거예요. 애기 챙기고 막 이 여자분들은 그다음에 약속 시간을 막 이렇게 되는데 차량은 지하 4층에 있어. 근데 내가 준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몇 호인데 부탁드릴게요 하면은 차량을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바로 타실 수 있게끔 이런 발레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부탁하는 것들 뭐 이렇게 이 카톡으로 바로바로 1대1로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얘기하면 바로바로 확인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어디 집으로 정말 귀중품이 배달이 와요. 뭐 정말 고가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아파트 살더라도 요즘은 뭐 CCTV 다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도 그런 것들도 하나까지 다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하며 거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걸 누리시다가 지금 뭐 청담동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에요. 이런 걸 누리시다가 이제 아예 갔더니 로비는 텅텅 비었어. 날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또 어색함을 느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그니엘 말고 말씀하신 네. 대로 청담이든 어디든 진짜 부자들이 사는 곳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맞죠. 그러면 중개사님이 방문하셨던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나 네. 그런 데는 좀 뭐가 달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들이 다르냐면은 첫 번째는 면적이 다릅니다. 네, 일단은 좀 큰 면적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파트 소개할 때 하지 않는 것들, 단층일 경우에는 24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가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은 범위 면적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 마크노빌이라는 곳이 있어요. 집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여기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하는 포함 면적을 다 넘어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그런 빌라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을 좋아하시고 일단은 기준치 넘지 않는 호화주택에 넘어가지 않는,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 아파트가 층고들이 2.34m였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개방감이 있는 이런 구조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집안 내부를 들어가면은 걸리는 게 없어요. 네, 원래 우리가 벽식 구조잖아요. 아파트 들어가면은 신발장 들어가서 현관에서 이렇게 거실이 나오는데 아크로는 이 갤러리 같은 복도로 쭉 나간 다음에 걸리는 게 없이
눈앞이 개방감이 뚜렷하니 이렇게 파노라마 창으로 이 뷰가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사용했냐면은 바로 기둥식 구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이 벽이 많으면 이렇게 구조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개방감이 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층고가 높고 내가 이 조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그니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와 거주 공간하고 좀 다른 것들이 이 입주민분들을 위한 이런 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원패스 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원패스 키라고 하면은 그냥 집에 들어가는 키로 쓰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어떤 걸 써요? 아니면 공동용 현관문 들어갈 때 쓰는데 이 시그니에서 이 원패스 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거 하나로 그 안에서 결제 같은 것들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안에서 어떤 결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그니엘은 42층에 가면은 바로 세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42층과 3층을 터서 로비 공간이 있어요. 근데 꼭 호텔 로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로비를 이렇게 딱 지나면은 호텔 커피숍에 바로 이 창문, 이 파노라마 같은 창문 옆에 카페 라운지를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커피가 입주민이라고 해서 무상은 아니에요. 한 잔에 4,400원이면은 요즘 물가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의 그런 위치에 시그니처 음료는 당근 주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 키로 다 결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 키는 본인이 아니고선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내 직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나의 가족을 시켜도 이거는 본인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원패스 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진도 인식이 되어 있어요. 제 얼굴을 이렇게 찍어 놓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키를 하나 등록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인적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진까지 다 넣어둡니다.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뭐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 이 로비까지 올 때까지는 그거를 이제 궁금해서 그 키가 있어야지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건 맞아요. 그래야 문이 열리긴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들고 올라오실 수는 있어요. 그런 키는. 하지만 결제할 때는 꼭 본인이 하실 수 있다는 이런 게 다른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은 거주를 하실 때 이 30세대 미만이 되는 곳에 많이 거주를 하셨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단지형 고급 주거 시설을 좀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280세대가 거주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도 같이 그냥 적게 소수 인원으로 30세 미만만 이렇게 즐길 수 있길 바랬는데 지금은 세대수가 크고 대형 면적으로 이루어져서 세대수가 크면 뭘 즐길 수 있죠? 커뮤니티? 당연합니다. 커뮤니티입니다. 예전에는 이런데 청담동에 고급 빌라를 거주하시면서 어디서 운동을 하시냐면 호텔 휘트니스를 가세요. 그러면 사실상 이런 그 사업가분들은 가장 귀한 게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길 막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보통은 밑에 세대가 시작되는 밑에 있거든요. 여기는 딱 중간에 있어요. 29층에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뭐 운동을 하면서도 뷰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라운지 공간에서 차도 즐길 수 있고 이런 커뮤니티들. 그 대신 이런 것들은 세대수가 많아야지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시그니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223세대인데 입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외에 이 호텔, 시그니 호텔 혹시 아시죠?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호텔 휘트니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사시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차 대수입니다. 네, 차량이 보통은 우리가 아파트 하면 뭐 1.8, 2.4 이렇게 되잖아요. 예, 보통 이런 공간들은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한 편이에요. 4대 이상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네, 그 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넓게.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에 속해요. 네네. 아무래도 그 슈퍼카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차량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차할 때 광폭이 좁은 데서 긁히는 경우가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네, 왜냐면 일단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중개사님은 직접 중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진짜 부자들은 집 사기 전에 뭘 물어보나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일단은 집을 살 때 그 집의 모양은 안 봐요. 위치부터 보지. 강남, 뭐, 이렇게 지역을 볼 때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이제 집을 가장 좋은 집이라고 하면은 강남의 어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시세 차익의 첫 번째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주거 공간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을 할 때는 일단은 뭐 조망이라든지 사실상 지금 서울에서는 정말 다 빼곡하잖아요. 이렇게 병풍처럼 아파트 병풍이라고 하죠. 이런 게 그다음에 사실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보통은 앞에 아파트가 보인다든지 이러는데 조망이나 뭐 숲이나 한강을 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안에 내부 공간, 나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 내가 이 주거 공간에서 살면서 얼마나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시는 곳하고도 중요하죠. 네, 한남동에 사시는데 사실 업무하시는 곳이 본인이 운영하시는 이런 회사가 강남에 있으시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길 막히는 건 나라님도 구제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럼 진짜 부자들도 네. 가끔씩 이렇게 내고 요청을 하세요? 당연하죠. 이분들이 이런 자산을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수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부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가치가 있다는 부분에는 그 돈을 지불을 하십니다. 근데 내고는 당연히 합니다. 본인의 이런 그 기준에 맞췄을 때. 하지만 요즘에 이 고급 주거 공간들을 보면 실거래가 찍히는 것들을 보면은 저 금액에 누가 사?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 기준에 봤을 때 다시 없을 것들, 희소 가치가 있거나 다시는 이런 상품이 대체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합니다. 하시면서도 당연히 내고는 하시죠. 내고는 돈이 적든 많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공통인 것 같습니다.